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저지 특별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벌써 2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권력은 여전히 끄떡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모시고 비감한 마음으로 그러나 즐겁게 팟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눈이 되게 빨개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예. 촛불 집회 하시느라고. 어제는 촛불 집회 안 나갔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하는 일이 있어서요. 예. 근데 이 팟짱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 안 됐잖아요. 네, 일주일 오늘 화요일 날 시작하지 않았나요? 일주일이죠. 그렇죠. 예. 와,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뜨겁던데요? 폭발적입니다. 예. 그 최근처럼 이렇게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네. 기자들도 정말 아침하고 저녁하고 상황이 달라지는데 오전 오후 상황이 달라지는데 네. 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방송 들으시고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인가 갈피를 잡는 저희가 방향타 역할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 방송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날 김창수 원장님 저랑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보니까 계속 신기록 경신이에요. 지지난주 첫 번째 촛불 집회 때는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600만 다운로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피소드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서 아침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숫자가 지금 뭐 기록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쏟아질 듯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현상은 네.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 팟캐스트, 네. 팟짱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요즘 종편들에서도 다들 떠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편이 팟캐화 됐어요? 지금요. 예. 종편 틀어놓으면은 이건 팟짱을 듣는 건지 종편을 듣는 건지 대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종편도 지금 그렇게 열심히 KBS도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청취자들께서는 굉장히 헷갈릴 거 아니에요. 종편에서 막 최순실 욕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하야 비슷하게 이야기 하거든요. 종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근데 이 종편들이 언제 저랬다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네. 박근혜 정권을 가장 앞장서서 옹호하고 지지했던 방송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종일 편파 방송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종편. 예, 근데 뭐 보니까 종일 편파 방송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일 순실 어록을 방송해주는 방송이었더군요. 근데 그 종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지금 최순실 비판하고 박근혜 하야라 그러니까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컴백한 장윤선 기자의 팟캐스트를 열심히 듣고 장윤선 기자 말처럼 이게 방향타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듣지 않을까 예. 추측해 정말 봅니다.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김창수 원장님께서 대신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이게 어찌됐든 그 부패, 그러니까 아마 많은 그 50대 이상의 아주머님들, 엄마들께서는 그 최순실 신발장에 있는 명품 구두만 보고 야 저렇게 해 먹었어? 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멜다가 따로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게 부패 스캔들로만 한정해서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한 뎁스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보면 친일부터 군사 독재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위 기득권 패권 세력들이 그동안 얼마나 썩었는지를 드러내는 한 현상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이번에 털고 가야 되는 역사는 70년 묵은 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용어를 빌리자면요, 네. 적폐. 적폐. 적폐를 맞아. 적폐소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예, 세월호 때. 예. 그리고 종편을 보면은 이제서야 그렇게 종편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팟캐스트 우리 팟짱 시작한 게 지난주 화요일이라 그랬죠. 네. 근데 비교해 보자면은 그 화요일 이전에 종편이 모르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말 안 했습니다. 네. 대세가 지금 이렇게 네. 가니까 거의 이제 제일 재밌는 데가 TV조선 아니에요? TV조선 갖고 있으면서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최순실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인터뷰한 그래서 지금 유명해진 화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방송 카메라 막 이렇게 예. 사납게 예. 잡는 그 방송 촬영을 7월달에 했다는 거죠. 예. 근데 뭐 두세 달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종편들에서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
이제 최순실이 이렇게 대기업들 후려치는 것들이 네. 그냥 뭐 자기 아버지가 유신 말기에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배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요 며칠 사이에 지금 그게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종편을 제가 이제 좀 자주 봅니다. 정보가 네. 쏟아지기 때문에. 네. 근데 종편에서 보니까 최태민이 어떻게 기업들을 후려쳤는가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따라하기. 네, 최순실이 어떻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하기. 예. 최태민이 기업들 후려친 것을 따라서 최순실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또 그러면은 기업들은 네. 그냥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는가? 그거는 유신 시대 때도 당하지는 않았죠. 그걸 챙겼잖아요, 뒤로. 정경유착이잖아요. 그럼요. 돈 주고 예. 그다음에 자기 건 다 챙기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거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절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업들이 당하지만 않았다. 근데 그것도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서 나오면서 보니까 또 뉴스 나오기 시작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뭐 얼마 300억 정도의 25억 말 사주고 300억 지원을 받을 때나 뭐 예. 그런 기사가 나오기 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팟캐스트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 모두가 다 했죠. 그동안 해왔죠. 해왔죠. 예. 근데 종편들은 침묵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편들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 아는 거죠. 국민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장윤선의 팟짱이 시작하니까 다시 열심히 듣는 거는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청취를 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장윤선 씨의 컴백을 모든 청취자들께서 환영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유,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는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제 떠나지 마세요라고 많은 댓글 주셨을 때 진짜 울컥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진실을 보는 눈은 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진짜 언론 여러분들께 분명한 기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섭섭한 건 좀 있죠. 어떤 게 섭섭하십니까? 왜냐하면 장윤선 기자 컴백하고 예. 물론은 저는 그 이후에 박종호 기자랑 조금 더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예. 아. 저 뭐 오랜만에 나왔다가 반갑다는 이야. 댓글은 한 명도 없고 정말요? 그냥 아닌데 본것 장윤선 기자 같은데. 환영한다는 댓글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김창수 원장님 환영 댓글 좀 팍팍 쏴주세요. 아니 근데 괜찮아요. 예. 그래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방송을 예. 안 듣고 목소리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목소리 듣는 분들을 그냥 그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잖아요. 네.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수 원장님. 정봉주에서도 재밌으시던데 이렇게 정봉주의 전국구에 네.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재밌게 들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까? 출석 체크 매일 당부드리는데 오늘 까먹었어요. 근데 역시 알아서 팟짱을 출석 체크? 듣는 청취자분들은 똑똑하세요. 예, 정말 명민하십니다. 저 호주 사는데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함, 민망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네요 오늘. 저 프랑스 사는데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인가 봐요. 금요일에 한인들 모여서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뜨거운 열기를 보셨잖아요. 서울에서만 전국 추산 아닙니다. 서울에서만 전국으로 하면 한 30만 된다 그래요. 전국 말고 서울에서만 20만 명이 모였는데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뉴욕, 워싱턴, LA 이런 데서도 지금 집회가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해외 교포들 또 이 시간에 저희 또 해외 교포들을 바짝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밤 사이에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김창수 원장님 반갑습니다.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촛불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촛불 집회 다녀오셨습니까? 물론이죠. 예.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인 구호셨어요? 구호요? 네, 구호 또는 뭐 플랜카드, 피켓.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중고등학생들이 대통령이 1+1이냐, 1+1이냐, 1+1이냐. 그런 네. 게 인상적이었고요. 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온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적 시위에 중고등학생들이 나온 거는 4.19 이후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19 이후 처음. 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송고기 예, 때 중학생들 많이 중학생들이 나왔죠. 이제 사실은 시작을 중학생들이 시작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때. 근데 그거는 이제 송고기라는 어떤
어린 학생들이 자기들의 먹거리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나왔던 거였습니다. 네. 지금처럼 대통령을 하야를 촉구하는 이런 시위에 이 중학생들까지 나온 그러네요. 거는 정치 예, 얘기에 그죠? 네. 그거는 4.19 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참여한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참여한 거는. 그리고 이제 이번 촛불 시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있지만은 세대 간에 골고루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가족 단위로 나온 경우도 네, 많이 있고요. 네. 또 중년의 아주머니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오신 것도 굉장히 또한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송파 할머니 성파 할머니도 나오셨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서 댓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네. 댓글에 보면은 성별별로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뭐 지역은 잘 안 봤는데 성별은 많이 봤어요. 연령대하고. 그런데 압도적으로 댓글 다는 비율이 특히 정치면에 정치 기사에 댓글 다는 9대1 정도로 남성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 7대3 정도 되고요. 어떤 기사에 따라서는 여성분들이 과반수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의 분노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또 여성들은 여성대로 이런 분노가 크는데 토요일 날 촛불 시위에서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자가 무슨 갱상도 사태를 막 사정없이 많이 쓰대요. 예. 그 사회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 있대요. 이번에 비로소 국론 통일을 맞아요. 이뤘다는 거. 박근혜 네. 퇴진 내에 국론 예. 통일을 국민 이뤘다는 대통합을 거. 국민 이뤘다. 대통합 그렇죠. 예,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100% 대한민국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100% 대한민국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 정도로 가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는 빵이래요. 네, 호남에서 빵 0%. 호남에서 0%니까 우리 네. 위대한 전두환 대통령 가깝게서 자기도 자괴감이 든다고 그랬다는데 광주에서 예. 5.18 학살을 한 전두환 대통령조차도 0%는 아니었다는 전두환 거죠. 씨조차도 0%는 아니었다. 네. 내가 이러려고 광주 학살 한 건 아니었다. 이런 자괴감이 이따위 뭐,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예? 패러디겠죠. 네. 어쨌든 근데 그 5% 정도 지지율인데 우리가 인심 후하게 써서 0.16% 정도를 더 지원해 주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16%, 5.16% 지지율인데 어쨌든지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근접하게 만든 겁니다. 전 국민이 다 일치 단결, 총화 단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총화 그러니까, 단결, 총화 종력 안보. 단결. 예. 예.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다 한때 똥털을 뭉쳤습니다. 총력 안보를 위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상정 대표가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국민이 투표를 했더니 1+1이 나왔다. 그 얘기를 중고생들이 들은 거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이 중고생들도 저희 팟짱을 애청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 방송 욕이 없잖아요. 네. 저희 방송은 욕설을 쓰지 않는데 다른 팟캐스트들은 듣다 보면 욕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보거나 듣기가 민망하다는 학부모님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팟짱은 욕하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방송 듣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애들이 그런 구호를 쓴 예. 거 아닐까? 라는 자뻑 깔때기 좋습니다. 그게 또 들이대봅니다. 팟짱의 전문용 팟캐스트의 전문용 아닙니까? 깔때기. 네, 깔때기. 근데 제 이 조카가 네.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제 조카가 이 팟짱 잘 들어요. 그래서 제 조카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언제 봤더라 명절 때인가 언제 봤었는데요. 하는 네. 이야기가 그 인강 잘 듣는데요. 인강? 예, 인터넷 강의. 사회 사탐. 그러니까 인강으로 사탐 생각하고 강의를 듣나 우리가 하고 봅니다. 있는 거야. 이야, 그렇군요. 김창수 선생님 목소리 구수해서 좋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환영해요. 김창수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김창수 원장님 그 댓글 써달라 그랬더니 바로바로 이렇게 너무 친절하셔. 우리 그 근데 청취자분들께서. 예. 제가 지난번에 정봉주 네. 그 전국구 이제 공개 방송 끝나고 네. 거기 나와서 이제 오신 분들 막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네. 저도 막 어떤 사람들이 저랑 같이 사진 시작한 적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진들 찍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네. 얼굴도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얼굴 잘생겼다고. 근데 목소리보다는 얼굴 낫네요 이러던데요. 그러니까요. 잘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야, 제가 목소리보다? 깜짝 놀라. 예. 아니 목소리도 좋으시고 인물도 훤칠하시고 뭐 다각도로 가만 있어봐. 우리가 지금 본말 못 들어가고 있어 지금 얘기를. 뭐 김창수 원장님 하트 뿅뿅 날립니다 지금. 예. 시애틀인데 격하게 응원합니다. 캔자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듣고 있습니다. 홍콩입니다. 서울입니다. 이야 싱가포르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요. 지금 내 나라 조국.
이 한반도 남단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 국면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내 나라 내 조국, 정말 국민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느라고 시애틀입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뭡니까 정말.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잊고 살 정도로 해줘야지, 온 국민이 지금 심지어 해외에 나가 계시는 교포분들까지도 나라 걱정하느라고 잠을 잘 수 없으니 이게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분석해야 될 틀이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아니죠,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10년간 그 시민사회, 특히 이제 운동사회라는 표현을 사회학자들은 쓰기도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운동사회에 계신 분들이 정권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운동사회가 굉장히 많이 쇠락했다. 그러니까 그 뭐 통일단체, 또 시민단체, 뭐 이런 이른바 이제 그 시민운동을 하는 세력들이 많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광장 민주주의는 꿈틀대고 있더라. 20만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늘 나오던 배후 얘기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만 하면 촛불 집회, 미국산 쇠고기, 배후는 누구다, 뭐 북한이다, 뭐 어쩌다 막 얘기 나오는데 이번엔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 시대와 네.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이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힘이 가지고 서서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두환 정권이 정말 얼마나 극악무도한 정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조직에 저항하는 조직의 힘이 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어떤 조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적인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탄압을 받고 했는데, 네. 그때 조직이 필요했던 거는 이제 이 거대한 전두환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지렛대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과학자가 자기에게 충분한 길이의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바로 이 전두환 정권, 이 극악무도한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지렛대 같은 게 필요했습니다. 그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네. 그 지렛대가 조직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거버넌스, 협치, 네. 이런 걸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이야기하지 그래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시민사회와 협치를 한다. 그래서 네. 각종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고 맞아요. 시민사회와 함께. 근데 보수 언론이 뭐 위원회 정부냐 이러면서 그렇죠. 조롱하고 그랬죠. 비판했었죠. 조선중앙통화 이런 언론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체제내화된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운동이 과거에 어떤 전두환 정권이나 또는 유신 정권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네. 시대가 바뀌면서 거기에 좀 못 맞춰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 조직은 퇴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 조직은 퇴화를 했는데 운동은 광장 민주주의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 원인은 뭐냐면은 역시 이제 첫 번째 이 공신은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겠죠. 그런 이제 공신이다. 공신이죠. 예. 네. 그러나 광장 민주주의의 공신은 박근혜 최순실이다. 예,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국민들 일치 단일화 시켜줬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흐르는 거는 저는 분명히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떠한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네. 우리 국민들은 항상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IMF로 인해서 국가적인 어떤 경제 위기가 쏟아졌을 때 우리는 군모으기 했잖아요. 그렇죠. 금모으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였던 네. 거였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국민들이 우리 국채 보상 운동도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한 함께 즐겨야 될 때는 또 2002년 월드컵 때 또 거리에 맞아요. 쏟아져 가지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송호지 시위 같은 때도 태안 예, 기름 태안 유출 기름 사고 유출 때 때도 전부 국민들이 나가서 기름 예, 다 닦았잖아요. 나갔었어요. 해외 언론이 놀랬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런 재력이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국보위로 남대문이 불탔을 때도 우리 네. 국민들이 나서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 남대문이 국보위로인데 어떻게 불탈 수 있느냐. 국민들이 그렇죠. 이걸 복구시키자 했는데 안 했어요. 국민들이. 왜 안 한 줄 아세요? 왜 안 했습니까? 그때 MB가 네. 좀 속도에 표현해가지고 재수없이 끼어든 거예요. MB가 끼어들어가지고 MB가 하는 이야기가
국민들이 나서서 성금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MB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나서 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전통은 저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항상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행동해야 된다고 판단할 때는 국민들은 나서는 겁니다. 국민들은 항상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에 맞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 꿈이 훼손될 때 국민들은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고 그런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인 것이죠.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를 확인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좀 울컥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어쩜 그렇게 기획을 잘했어요. 누가 한 건지 궁금해요. 상 주고 싶어요. 너무 사실 그 지지난주 집회는 맞아요.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막 그리고 너무 선언 막 구호 그리고 용어도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쉬운 용어로 저는 하야송 듣고 세상에 이건 대박이다. 전부 사람들이 야이야하면서 네. 하야하면서 막 어깨 걸고 막 했었는데요. 이런 아주 신명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슬퍼요. 네. 도대체 내 나라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아, 정말 이민 가고 싶다. 헬조선 이런 말을 하게끔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이 상황을 경쾌하고 명랑하게 즐겁게 반전시키는 그런 집회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힘을 얻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촛불 집회 의미 꼭 챙겨보고 싶었는데요. 지지난주에는 2만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20만 10배 불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움직일수록 집회 인원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자 이번 주 토요일 민중 총궐기예요. 11월 12일인데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우리가 87년 6.25 항쟁 때 네. 시청 앞에서 이한열 열사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때 대규모 이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전두환 정권의 항복을 받아냈던 거였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대규모 그 시민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온 적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토요일 날 20만이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뭐 5만이라 그랬나요? 3만이라 그랬나요? 2만에서 이제 10배로 20만. 그러니까 네. 정윤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10배로 늘어나 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동안에 또 대통령이 불통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10배로 늘어날 텐데요. 네. 이미 저는 이제 이 상황은 이 20만을 넘어선 상황은 그게 30만이냐 40만이냐 100만이냐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집회를 해도 저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니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네. 모두가 다 시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조차도 네. 내가 이런 대통령 하라고 찍었는지 자괴감을 느끼는 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숫자가 어떻냐는 막 의미가 없는 그런 네.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예. 의미가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뭐 20만이냐 100만이냐가 아니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된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하야할 것인가 이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하야할 것인가 이것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뭐 청와대 안에서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어찌됐든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 국면을 좀 마련해 보려는 네. 뭐 이런 제스처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통한다 안 통한다. 당근 안 통하죠. 당근 안 통한다.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도 사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네. 뭐 경제와 안보가 불안하니까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네. 근데 뭐 댓글 읽어보고 또 대구에서 어떤 여고생이 읽었던 게 명문이라 그래가지고 연설문이 네.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보니까요. 그 여고생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있었을 때 언제 뭐 잘된 적 있었냐?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전부 다 엉터리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없어도 된다, 물러나도 된다 이런 이제 여고생의 연설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잘된 게 뭐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임기 1년 넘게 남아 있는 걸 채운다고 그것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대통령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행한 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남은 임기 저도 보장해주고 싶어요. 근데 남은 임기 동안 임기 보장을 하면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대통령이 감옥으로 최순실 또 특별면회를 가가지고 최순실한테 지침을 받아가지고 또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국정 운영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면회 가가지고 수첩에다 메모 적어와서 국정 운영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최순실이 없으면은 국정 운영이 또 불행하게 잘 안 될 거나 뭐 결과는 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찌감치 좀 마음의 결심을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정치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 과정이 그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인준되기 어렵다. 물론 이제 본인은 내가 뭐 사퇴할 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인준이 어렵다. 그러면 김병준 카드 포기하고 네. 그리고 국회가 인준하는 새로운 총리 세워서 거국 중립 내각으로 네. 해서 대통령은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 근데 네. 이선으로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총리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다 허락을 해야 돼서 이대로 1년 4개월이 될까 조기 대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아니 대통령제 국가에서 네. 총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상 대통령제이지만은 그 운영의 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뒤에 물러가 있고,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총리가 하는 대로 대통령이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식물 대통령이네. 예, 근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면은 지난 3년 반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미 최순실한테 도장 그렇죠. 찍어주나 총리한테 찍어주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이원 집정부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이미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원 집정부제로 네. 권력을 운영해 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꼭두각시 대통령과 그다음에 실세 비선이 네네. 이원 집정부제로 지금까지 우리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 뭐 헌법하에서 그렇게 유지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원 집정부제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게 표현해 주면은 영국 여왕 같이 네. 우아하고 화려한 그러나 일선에서 퇴진해 있는 의전만 하시라는 거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국회의회에서 네네. 국회에서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그래서 국회 인준 동의를 거친 그 실세 총리 이렇게 해서 이원화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운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현재 앞으로 그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겠죠. 예, 예. 첫째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이선 퇴진하고 네. 그리고 국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국회에 추천을 받은 총리로 운영하는 것. 네. 세 번째로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버티는 것. 이 세 가지 방안이 있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최순실의 게이트가 터졌어도 지난번 방송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 순서를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네. 국회하고 상의해가지고 네. 총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거국 내각으로 안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네. 책임 총리제로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예. 김병준 총리를 또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야당을 조롱한 거 아닙니까? 조롱한 거죠. 야, 니네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정책실장 했잖아. 그때 했던 양반인데 그거 안 받아? 니네 그거 받아. 네. 제가 보기에 제가 만약에 야당 관계자였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병준 한광욱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인 마찬가지고 거죠. 그러니까 DJ 비서실장을 약간 좀 했으니까. 교활해요. 교활하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김병준 뭐 총리 약간만 내정- 교활합니까? 그러니까 많이 교활합니까? 많이 교활하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김병준 한강옥을 임명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교활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한 척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불을 지른 거잖아요. 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해서 내정한 이분이 거절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면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순리대로 했으면 세 번째 국면으로 갔을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에 소퇴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책임 총리제 형태로 원하는 대로 갔을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네. 김병준 총리가 사퇴를 했으면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책임 총리제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김병준 총리가 사퇴 안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2번이나 1번으로 가려고 하야 국면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거국 내각제로 가려고 김병준 총리의 깊고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퇴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노무현 정신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사람 되게 열받아 하던데 그렇죠. 노무현 정신 꺼낸 거에 대해서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해? 다 열받는 이러면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 꺼내니까 예. 요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이 네. 다시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의 예. 연설문이 만들어졌는가 예. 이런 게 다시 회자가 되고 예. 있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걸 읽어보니까 참 윤태영 비서관의 대통령 말하기 책을 예. 좀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 볼만합니다. 그걸 예. 그걸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기의 어떤 말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게 네.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읽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네. 분들은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또 저기 또 하나 사람 있어요. 또 누구요? 청와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도 또 이거 내가 총리로 지정했더니 이게 감히 박근혜 정신, 박정희 정신을 이야기하고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 새마을 정신. 새마을 정신을 이야기하죠. 네. 그 모든 사람을 다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김병준 내정자가 모든 사람을 열받게 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좌우 공격을 받네. 그렇죠. 예. 양쪽에서 모두 공격을 받는. 예. 어제 결혼식은 성황이었다고 둘째 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했다는데 예. 그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노무현을 팔아서 예. 박근혜한테 부역한다. 그 저는 사실 그래요. 친일 경찰에 부역했던 한국 사람들이 더 밉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역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왜곡된 측면도 있지 않나. 끊임없이 살아가지고 꿈틀꿈틀대면서 모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뿌리 끝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 청산이 안 돼서 오늘날 일제가 물러난 70년이 넘었어도 한 세기 100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 경찰이었던 일본군 순사였던 최태민이 화려하게 벌하지 않았습니까? 유신 말기에. 그러니까요. 예, 또 지금 그 딸이 또 지금 그 딸이 또 딸이니까 지금까지 그 가족들이 가지고는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상상이 안 돼요. 종합하면 뭐 수천억 원대래요. 그것도 차명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요. 예. 질기다. 네. 정말 천년만년 해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고 그런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가 넘는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삼성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보면 앞서 이제 잠깐 삼성 얘기 해주셨는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 아니죠. 다국적 기업이죠 이미. 네. 삼성도 상당히 정경유착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인데 저는 정유라 씨가 아직도 귀국을 안 하고 있어요. 차은택 씨도 아직도 귀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잡아드립니까? 그죠? 20살이지만 성인이에요. 조사받을 건 조사 받아야죠. 근데 계속 어찌 보자면 대한민국 검찰이 도주를 돕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마저 들도록 국내로 소환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삼성은 그렇게 퍼주기를 하면서 백혈병 피해자인 황유미 씨 예. 사망하셨을 때는 단돈 500만 원 건넸던 삼성입니다. 이게 뭔가 정권하고 빠트할 게 있을 땐 돈을 쓰지만 자신들의 잘못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정윤아 씨 삼성이 말값 내는데 그 말값이 뭐 10억에서 15억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걸 삼성이 냈는데 네. 저도 토요일날 집회에서 그 백혈병 환자 아버님이 나오셔서 네. 빠르게 글을 읽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삼성의 그 행태를 보고 그리고 그 백혈병 환자 돌아가신 그분을 비교해 생각해 보니까 네. 정말 가슴이 그냥 막 먹먹해지던데요. 근데 삼성이 뭐 오늘 오면서 아침에 보니까요, 그냥 뭐 말만 사준 줄 알았더니 네. 삼성 사장이 네. 삼성 그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를 동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뺀질나게 독일 그러니까요. 들락날락 했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최준실 정유라 플랜이 있겠죠. 그거는 일단은 재산을 전부 독일로 도피시킨다. 네. 그 독일에만 있겠습니까? 이번에 근데 보니까 왜 뭐 하필 독일은 조세피난이 안 되는 데인데 잘못 간 아니, 독일을 기반으로 해서 딴 데로 갔겠죠 아마. 유럽의 다른 데로. 예, 유럽이 다른 데로 이제. 근데 뭐 독일을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마장 마술을 하려면 뭐 독일이 편하니까 그래서 독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삼성이 그 법무팀장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독일에 가서 그 이른바 이제 지금 돈을 독일로 빼돌리려고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네. 뭐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최순실 플랜이겠죠. 최순실 플랜은 이제 박근혜 퇴임 이후에 어떻게 유럽에서 그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돈을 전부 그쪽으로 빼돌려가지고 거기서 살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 또
뭐 보니까 뭐 제주도도 뭐 땅도 사고 또 네. 뭐 유럽에다도 또 뭐 아방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아방궁. 네. 그야말로 그 아방궁.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천년만년 살려고 그렇게 최순실 플랜을 짰던 거겠죠. 그러니까 네. 독일에다 그렇게 회사도 많이 만들고 그랬을 텐데 삼성은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삼성도 중요한 범죄에 가담한 공범자네요. 공범자인 거죠. 삼성이 삼성도. 공범자네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 삼성이 최순실의 어떤 회사를 유럽에 설치하는 것을 네. 삼성 사장이 가고 삼성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 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줬다는 그냥 것은 변호사도 아니고 수석 변호사가. 수석 변호사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수석 변호사 간 건 어떤 거냐면 삼성 법무팀이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 병원 제가 우리 이 방송에서도 우리 처 병원에 있을 때도 제가 방송 나오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처가 사실상 어떤 병원에 있으면서 삼성의료원 얘기하시는 삼성으로 거죠? 있으면 네. 제가 거기에서 뇌출혈 일어난 상황을 제가 보고 말했는데도 병원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암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다가 한번 이의 제기를 해볼까 했는데 결국은 병원 측 이야기는 딱 첫 번째 말이 뭔지 압니까? 어떤 겁니까? 소비자 보호원인가 거기를 가면은 의료 분쟁 센터가 있대요. 네. 그 의료 분쟁 센터에다가 이것을 제시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얄미워. 첫 번째 이야기가 거의 네. 첫 번째 답이 그거였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훌륭한 법무팀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법적으로 하면은 네. 우리는 뭐 너 같은 그 사람도 저 개돼지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개돼지 취급을 하는 그러니까 너 거죠. 같은 애는 우리 법무팀이 얼마든지 뭐 끽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최유라, 최순실 독일 가가지고 최유라는 아니고요. 최유라는 아니나? 정유라입니다. 아, 최유라 정유라. 씨는 방송인이고요. 그런가? 죄송합니다. 그 흥분하셨어요. 예. 그 집안이 네. 최씨 집안인가? 최씨 일가. 죄송합니다. 예. 최유라 선생님. 하여튼 예.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그런 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어떤 우리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는 어디 호소하고 싶은 약자들에 대해서는 이 법률가들이 눈꽃만큼도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제가 막 손길을 뻗쳤는데 저를 잡아주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도움의 손길을 안 내도 되는 수천억 원대를 가지고 있는 말 잘해야죠. 최순실한테는 자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진심 없는 사과.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병우 수석이 팔짱 끼고 그거 웃는 모습 보셨죠? 우리 이게 검찰 조사 받아본 검찰 사람 조사 입장에서는요 정말 검찰 수사 받아보셨죠? 당연하죠. 예. 심지어 블러뽕이라는 것도 있어요. 블러뽕? 블러뽕이 뭐냐면요. 아 전문 용어 나왔네. 예, 이제 그 감옥 전문 용어인데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네. 이제 검찰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조사를 하려고 네. 지금 최순실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계속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오면은 대기실이 있어요. 그 대기실이라는 것은 비둘기장이라 합니다. 아주 좁은 거고요. 네. 검찰이 혼내주려면은 일제시대 때 지어놓은 곳인데 그냥 뭐 그것도 일제 시대 선물입니까? 예, 공간이 좌우로 한 1m, 앞으로 공간은 한 6, 70cm. 그래서 거기 있으면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꽉 막힌 공간에다 하루 종일 앉혀놓고 그리고 안 부르는 거예요. 검찰이. 예, 그리고 도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뭐 그걸 블러뽕이라 그러거든요. 불렀다가 도로 뿅 차서 돌려보내버린다. 불러뿅. 예, 블러뽕이라 그래요. 아, 블러뽕. 뻥 차버린다. 근데 네. 말 그대로 이 우병우는 뭐 황제 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사받은 게 아니라 우병우가 가가지고 접대받은 겁니까? 접대받은 거고 지시한 거예요. 수사 지시. 최순실 사건 이렇게 수사해라. 수사 지시한 거겠죠 뭐. 윤갑근 고검장실에서 차도 마셨대요. 그러니까요. 미리. 예, 이게 피고발인 신분 피의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런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끊임없이 이게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모든 건 검찰에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진실규명은 검찰에 맡기고 나는 내 권력을 계속 유지할 거야라는 게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 국민들이 그런 거에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과해야 될 황유미 씨 사건 같은 네. 데에서는 500만 원으로 퉁치고 그리고 본인들의 끊임없는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을 위해서는
수석 변호사가 우주까지 가겠어. 이게 지금 뭐 네. 독일이 문제야? 뭐 그렇죠. 필요하다면 달나라도 네.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네. 태세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받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은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300억짜리 무슨 뭐 특혜 사업을 또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속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그 자당 내부에서 비박계가 네.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을 도울 수 있도록 여유를 달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 물러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물러나겠다. 뭡니까 이게? 물러날 뜻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세요? 그 이만하면 물러날 때가 되면은 물러난다 그렇게 말했다는데요. 네. 제가 좀 고상하게 이야기를 한마디 이정현 대표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을지문덕 장군이 그 살수대첩 하기 전에 저희 수나라의 진영에 가가지고 칠원 시를 하나 남깁니다. 그 실 구절이 지족 오는지라 이제 족한 줄 알았으면은 그만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이제 족한 줄 알면 그만 네. 물러나라. 네. 네.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그랬어요. 지금은 물러날 수가 없다. 국정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상당히 강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양반들이 있고요. 전부 MB 화법을 쓰네요. MB가 네. 그랬잖아요.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물론 김병준 총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합의해서 새로운 총리를 세우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네요, 이분이.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방송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다 됐지만 꼭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미국 대통령 네. 선거예요. 뭐 박빙의 승부라고 하기도 하고 힐러리가 약간 우세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미국의 국정 공백기가 있을 때 북한이 도발하지 않겠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8일 미국 대선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남북 관계 좀 짚어주십시오. 예, 우선은 미국 대선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뭐 FBI가 이메일을 공개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사전 투표한 사람들 숫자가 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은 또 선거인단을 뽑는 거니까 네, 지금 간접 선거더라고요. 예, 네. 선거인단에서 이른바 이제 경합제라고 했던 동부 지역의 많은 경합주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다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선거인단에서 270석을 얻으면은 그러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힐러리 클린턴이 한 340석 얻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정도로 미국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선거인단을 얻는 얻어서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FBI에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340만 표 얻을 줄 알았는데 한 290표, 아니 340표 얻을 줄 알았는데 네. 290표 얻을 정도. 그러나 270표가 그 과반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이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예고를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물러나기 전에 선물을 줄 거라는 식으로 제가 그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 11월 8일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는 내년 1월 19일 그 사이에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겠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에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협상을 하지 않고 이른바 전략적 무시를 한 것에 대해서 답례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전으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다 그러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미사일 발사로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확실한 거는 미사일 발사 시점부터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점부터 오바마 대통령 퇴임 사이 이 범위는 뭐 굉장히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거 말고 뭔가 좀 남북 사이에 국제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네. 이 상황이
국면이 전환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역설이 주는 뭐 유머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북한 사이에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는 그런 역설책이 전자권이 미국한테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권이 혹여라도 뭘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그런 식의 이제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픈 뭐 유머랄까 하여튼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며칠 전에 네. 미국의 그 국가정보국 수장이 클래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네, 사람은 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 CIA까지 포함해가지고 16개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입니다. 네. 이 국가정보국 국장이 며칠 전에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을 어떻게 동결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했고요. 그 미국 외교협회에서 나오는 그 보고서에서 그 다음 정부의 정책 어떤 건의를 하는 성격입니다. 9월 15일 날인 거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은 평화협정이라든가 또는 1단계로는 핵 동결을 하고 네. 그 다음 단계로는 평화협정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미국 조야에는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경파의 목소리들이 우리한테 전달되고 네. 있습니다만 그건 두드러지니까 전달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다음 정권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너무나 지금 세졌다. 그래서 네. 이걸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네. 미국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했던 전략적 인내, 그냥 네. 가만히 놔두는 것 이런 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따라서 미국이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남북한 사이에서 국제적 충돌로 가는 것들을 네. 그래서 이게 확전이 되는 것들을 철저히 막으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국제적 충돌로 가고 확전으로 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하고 미사일 문제를 미국의 자기의 프로그램 위에서 관리해 주고 싶은데 네. 관리 나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돌발적인 사건이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충분히 염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늘 뭔 일이 있다 싶으면은 꼭 남북한에 뭔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정부는 북한 팔이를 항상 했고 예, 그 또 종북. 예, 정부 팔이하고 예. 북한 팔이하고 늘 그랬고 또 북한은 타이밍 맞춰가지고 또 뭘 뭔 짓을 해요. 해요 또. 예. 예. 꼭꼭 명분을 줘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경험을 놓고 볼 때는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는가. 심지어 뭐 내년 4월 설, 뭐 내년 10월 설 이렇게가 이야기 됐습니다. 근데 그런 염려를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까지 위험한 국면으로는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갈 가능성은 좀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정말 국제 정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한편의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측면도 있다. 국내적으로만 잘 해결을 하면 이 위기를,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강남의 한 네. 성당에서 오늘 아침 미사가 있었나 봐요. 예. 미사가 있었는데 그 미사에 어떤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미사 봉헌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누가 봉헌한 거냐고 물어봤대요. 손 들어보라고 네. 그랬대요. 그랬는데 안 들었겠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속이려고 하는 한 국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상당히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강남의 성당의 어떤 한 신도가 우리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주 준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당히 그 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분은 516%에 들어가는 그런 국민이신 거고요. 소수군요. 그런 분, 516%에 들어가는 국민들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도 최태민과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민이 구국 선교회 만들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용인했던 거는 그 구국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종교 단체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유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종교들을 짓눌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구국 선교단을 박정희 대통령이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최태민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왔던 그러면서 성장을 해왔던 그 종교인들 저는 신부님의 아까 그 강남의 성당 신부님의 말씀 모든 종교인들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서할 수가 없죠. 이 국면에서 용서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